네, 지난 주말 2,400선이 7개월 만에 무너졌죠. 그리고 국내외 안팎의 재료들도 그렇게 썩 호재가 눈에 띄질 않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낮춰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긴급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정말 외국인 매도세 이게 무려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틀간 반대 매매 금액만 네. 8천억을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고금리에다 전쟁 리스크 언제쯤 바닥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제 주변 이제 지금 증시를 이렇게 누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 요인보다는 이제 매크로 이슈라 그렇죠. 그러죠. 뭐 예. 금리하고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증시가 당연히 이게 좀 부러지게 되니까 그동안 신용으로 올해 좀 사실 7월까지는 그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수급까지 좀 이제 꼬이면서 지금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분명히 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좀 비싼 건 아니고 또 오늘 수출 데이터는 또 잘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플러스 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괜찮아지는데 이 매크로가 누르고 있는 이 부분이 언제쯤 완화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이벤트가 하나 정도 발생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명확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지수대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지만 일단 올라가기는 V자 반등 이것까지는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뭐 1년 최저가 이런 네. 종목들이 속출하고 또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더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었죠. 그 셀트리온이 임시 주총을 해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뭐 실적 전망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점에서 좀 주가 탄력을 받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실 셀트리온이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장 시작 전에 공시를 했더라고요. 예. 그 램시마 SC라고 이제 기존에는 정맥 주사를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됐었는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집에서 그냥 맞으면 되는 예. 굉장히 좀 편한 방식이죠. 그거를 유럽에선 승인을 받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 아침에 급등하더라고요, 출발이. 근데 갑자기 장 초반에 또 급락 전환해가지고 예. 근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연기금이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한 거 아니냐 이래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지금 뉴스는 이제 그 합병이 확정이 된 걸로 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제 관건은 이게 됐다고 해서 합병이 된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관문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매수 청구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주가가 매수 청구가 좀 밑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그 합병에 반대 의사를 하신 분이라면 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매수 청구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14만 원인데 15만 원에 내 주식을 사준다면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니까 근데 예. 그게 1조가 넘어가면 합병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미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합병이 성공하려면 어쨌든 주가가 여기선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도 이게 잘 좀 주가에 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그만큼 좀 분위기가, 시장이 예. 근데 분명한 건 그 4분기에 좀 가장 그래도 기대했던 게 이 램시마 SC 미국 FDA 승인이니까 이 관문은 어쨌든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합병은 좀 무난하게 되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만 해도 사실 코스피 2,400선은 바닥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좀 컨센서스가 많았는데 주말에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 2,300선도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시장 대응이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2,300, 400까지 좀 무너진 상황에서 여기서 뭐 바닥이 어디냐 그거 좀 잡긴 좀 쉽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악재 요인이 뭐 흔히 삼고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 이 세 고환율. 가지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증시가 부러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똑같이 갈 거냐 그건 좀 생각을 해보실 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급락을 또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매크로 지표는 반대로 갔어요. 예. 달러가 꺾였고요. 유가도 조금이지만 약간 조금 내려왔죠. 예. 올라가다 좀 꺾여버렸고 금리도 다시 5% 찍고
이제 좀 내려가 예. 버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약간 이제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또 부담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좀 전쟁도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확정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저는 좀 시간이 좀 지난다면 이 세 가지가 좀 피크아웃 하면서 또 반대 방향을 어쨌든 천천히 좀 가리키는 흐름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고 예. 요즘에 반도체 뭐 이렇게 업황 돌렸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돌리고 있고 수출 데이터 좋아지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것들 보면 분명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지표는 좋아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누르는데 지표는 좀 반대로 또 살아나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수 여기가 꼭 바닥입니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좀 2,400 이하에선 너무 좀 도망가지 마시고 일단은 좀 지금은 좀 반등을 기다릴 때가 아닌가. 네, 시장의 낙담이 팽배할 때가 오히려 네. 바닥이었던 걸 지나놓고 보면 알죠. 네.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또 아쉬움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아까 삼고 얘기하신 금리, 환율,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사례하고 찾아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예가 2018년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의 물가를 같이 비교하기 좀 무리가 있지만 그때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준 너무 금리 올린 거 아니냐 막 네. 이렇게 했지만 2018년도 말에도요. 그때도 10월, 11월, 12월에 연준 의장이 계속 고집 부렸거든요. 예,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금리 올려버렸어요. 그때 트럼프하고 또 기싸움이 네, 좀 맞아요. 했었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하고 또 유사한 게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당시에 정말 심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네. 주석이 무역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2018년 10월에 당시에 주가 지수가 아마 고점 대비 15% 급락했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11% 빠졌어요. 거의 아. 유사한 흐름이고 그때 국채 금리가 연초에 2%대였는데 당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3까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좀 비슷하죠. 올해 3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실리콘밸리 파산 때문에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3.2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게 지금 거의 5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졌고, 근데 언제 반등을 했느냐? 2019년 1월부터 급반등을 했어요 또. 근데 또 찾아봤더니 당시에 또 금리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힌트 뭐냐면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이게 언제쯤 그 약간은 꺾이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들이 2018년 10월장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12월까지는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더 빠지진 않고요. 옆으로 네. 횡보. 그리고 1월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런 스토리랑 좀 비슷하다면 지금도 한 연말까지는 좀 바닥 다지다가 연초에 만약에 혹시 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금리가 꺾이는 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도 한번 과거를 보면서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한 번쯤 지금 장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실적보다 연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파월 의장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뭐 시장이 금리 동결 기조에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금리 동결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의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인상할 분위기도 더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인하를 요구하죠, 시장은. 좀 낮춰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마저도 저는 약간 엄살도 좀 부린 것 같긴 한데 금리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멘트를 했잖아요. 테슬라마저도 그 얘기는 좀 낮춰달라는 좀 네. 요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의 입장이나 연준 의장의 성향상, 연준 의장의 성향은 그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은 안 하는 분이에요. 데이터 보고 하세요, 항상. 그러면 좀 사실 늦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그 나왔던 인터뷰, 지난주 인터뷰도 딱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분 생각에는 경제 지표가 망가져야 인하하겠구나.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상하진 않아요. 인상은 끝났는데 내려줄 생각도 전혀 없다 지금은. 예.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좀 악화돼야 된다. 뭐 고용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이게 안 좋게도 일부 나오는데 어떤 특정 데이터들은 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렇죠. 소매 판매도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또 잘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불편해도 미국 경제 지표가 꺾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꺾이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그 기준금리 정책이 좀 변할 텐데 만약에 또 11월에 발표될 10월 데이터들이 안 꺾인다면 이게 또 시장은 금리가 쉽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건 10월부터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다가 미국 초과 저축이 대부분 소진이 돼서 11월에 발표될 10월 데이터는 좀 꺾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도 안 꺾이면 이건 정말 증시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11월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일단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뭐 그 중앙은행이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지가 좀 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인 것 같아요. 이 채권 시장 심상치 않은 게 미국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하는 법안 제출한다 그러니까 또 금리 오르고, 하여튼 채권 공급이 늘어날 요인만 있으면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나 소비 지표도 아직 견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전쟁 리스크가 이 경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재료가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원 때문에 재정을 더 늘려야 되겠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지원 이 두 개를 묶어서 패키지로 법안을 내가지고 반대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금리 급등 재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신호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금리가 레벨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가 지금의 그 금리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장에는 도움을 좀 못 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또 그 이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물가라도 좀 꺾이면 그래도 좀 금리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경제 지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좀 불어져야 금리에 반응을 하지 물가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줄 것 같고 이미 지난 FMC에서도 회의에서 그 연준 의장이 이미 발언한 걸 보면요. 물가에 그렇게 큰 주안점을 안 두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내년에는 한 2%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연준 목표가 그거니까 야 괜찮아지겠다 이 생각을 하시지만 그 보통 3년 이동 평균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3년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이베스트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봤거든요. 해본 결과 내년에 4분기에 미국의 CPI 그 소비자 물가가 2%대 진입을 해도 3년 이동 평균으로는 4.9나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쉽진 않고 결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야 낮출 가능성이 높은. 아니, 그러니까 경기 망치길 바라는 중앙은행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발언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지금. 네. 자, 그다음에 또 중국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원래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역할하는 그 LPR이 내릴 거로 봤는데 동결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중국 실물 경제 조금 좀 살아난다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뭐 더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좀 플러스 요인인데 시장이 원하는 이제 뭐 그런 고성장은 좀 사실 쉽진 않고 이번에 보니까 제조업도 좋았고 소매 판매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동안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요. 계속 저축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표를 보니까 저축이 줄었어요. 줄고 소비한 거예요. 그건 뭐죠? 약간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긍정적이에요. 네, 그건 긍정적이에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번에도 지표들 다 좋은데 부동산 지표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만 조금만 더 개선되면 중국은 확실히 터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 봤을 때 중국을 기대하신 분들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은 좀 악재보다는 뭔가 좀 하방은 다져가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계속 부양책도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표는 우려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기대치를 확 낮춰놨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나쁜 얘기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아주 태풍급 영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대치에 밑돈 매출, 영업이익률 뚝 떨어지고 뭐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 후에 1년 이상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론 머스크 얘기까지 있었는데 2차 전지가 반등하려면 좀 테슬라가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선도업체인데 이 선도업체는 그동안 매크로 이슈에서 좀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고금리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도 앞으로 금리 계속 이 상태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네. 예, 언급도 했고 또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도 양산은 올해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양산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수익으로 잡히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인데 일론 머스크 성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2개월보다는 18개월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항상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라 그래서 아 이거 최소 1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 사이버 트럭 쪽에도 아마 공급을 하는 걸로 일부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이슈가 이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특히 양극재 기업들 주가 안 좋았던 게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많이 떨어져 예.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에 이번 3분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좀 약간 견조한 모습으로 좀 약간씩 반등은 해주지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는 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또 업황을 떠나서도 연말까지는 또 수급 이슈가 있잖아요. 뭐 예. 세금 이슈, 뭐 예.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올해 2차 전지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개인 투자분이거든요. 외국인이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들이 다시 동력이 돼서 이걸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 수급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매매에다 예탁금은 완전히 좀 쪼그라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수급적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연말까지.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여기서 더 빠진다 이거보다 좀 지루한 좀 바닥 다지기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업종별로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연초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씀 중에 그 하반기 종목으로 현대기아차 꼽기도 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다 배당수에 뭐 이래서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고 또 이번에 약세장에서 많이 안 빠지고 네.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때 이 현대기아차 동행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자동차 관련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자동차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현대기아가 놀라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고금리, 이런 안 좋은 매크로 환경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거기다 중국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대차에 중국이 없는데도 이렇게 번다는 건 확실히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가 노력한 결과는 분명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주식시장에선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실적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1년에 현대차가 12조 가까이 벌 것 같은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3배, 4배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급락장에 서면 원래 다 빠져야 되거든요. 현대차 사실 빠져야 정상이죠. 예. 어떻게 보면 안 빠져요. 예. 안 빠지고 근데 장이 오르면 또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어주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거기다 말씀하신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한마디로 시장에선 지금 현대 기아를 성장주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하락장인 장점인데 만약에 강세장이 또 오면 더 성장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그렇죠. 또 소외받겠죠. 그러면 결국엔 주가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레벨업을 한다는 게 밸류에이션 올라가려면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기아에서 성장하는 걸 기대하는 건 뭐죠? 내연기관차에서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인데 예. 테슬라마저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해서 뭔가 매력을 보여주려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왜냐하면 왜 내년 하반기면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시점이고 또 거기다가 내년 하반기에 조지아 공장 예.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그렇군요. 건설돼서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년 하반기 보면 좋은 모멘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이렇게 좀 가치주 형태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현대차 있습니다. 기아가 가치주 형태로 움직인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이 11월 달까지 이게 제약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기대가 네. 컸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들 뭐 임상이 좀 더디다, 뭐 좀 약간 지연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약 바이오 이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 유한양행을 너무 이렇게 평가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치는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시장 눈높이가 좀 네. 높아져가지고 이게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아 이거 상업화 했을 때 큰 효과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어쨌든 이제 경쟁 약품 타그리소죠. 여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또 나타냈고 어느 정도 충족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신약 회사 중에
이게 이 폐암 치료제 같은 비소세판 폐암 치료제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블록버스터 제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제품들하고는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등급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서 어쨌든 경쟁 약품보다 높은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 신약도 이제는 되는구나. 블록버스터는 항상 우리는 안 됐었거든요. 뒤처지고. 먼 네. 나라 얘기라고 네, 말씀하셨죠. 우리랑 뭐 상관 있나 이랬는데 이완양하고 오스코텍이 그 길은 분명히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기업들도 좀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똘똘하게 뭔가 데이터들을 내주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바이오 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실 거는 고금리 시대잖아요. 예. 이 한계 기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몇몇 기업들이 유증하고 이래가지고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급락하는 게 많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은 돈을 벌면서 임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다는 또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좀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 대형 제약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